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이 밝혀지게 되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가족 전체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시모가 동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동안 동서가 저지른 행동들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지만 시부는 저희와 또 다른 입장이라 의견이 갈려서 서로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시부모님은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말에 결혼 문제에 대해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서운하긴 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는데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 항상 저와 비교를 했어요. 동서와 초면인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이 저보다 더 열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 온 동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온 동서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행동들이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서와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동서의 말투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분명 빈 그릇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내 말 안 들리냐고 물어봤잖아. 저 귀에 안 다쳤어요. 다 들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안 보여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아까 음식부터 식기 정리까지 전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말만 알았다고 하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새 며느리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니? 네가 손이 사람이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일 때문에 그런다잖아. 하기야. 집에만 박혀 있으니 네가 뭘 알겠어? 애들 본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막내 며느리 위해서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네가 해줘도 되는 거잖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말도 없다는데 오래간만에 쉬는 날까지 갈굴 필요는 없는 거잖니. 어쩜 너는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니? 저는 집에서 애들 보면서 가사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댁에 와서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지금 너무 대놓고 저랑 동서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가 봐줘야 해요? 어머님, 저 너무 눈치 보여서 못 오겠어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적인 문제로 회사 사람들과 얘기 중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저한테 화내는 형님이 너무 배려심도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형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랐어요. 동서의 행동에 제가 더 어이가 없었는데 시몬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며 좋지 않은 상황을 손윗사람이 풀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번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만 일을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제 편이 아닌 동서 편에 서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어요.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위치에서 얘기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시몬은 모든 상황들이 전부 제 탓이라고 시댁에서 나가려는 동서를 붙잡았어요.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터 항상 저를 무시하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동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었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까지 거들면서 시동생과도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시모도 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화를 냈었고 남편도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게 문제였죠.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긴 했었지만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 건 저도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심해질 게 뻔할 테고 오로지 저만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네요. 언제나 조용히 넘어가던 제가 한바탕 흔들고 나니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더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어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만 가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서로 얼굴 붉히고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았어요. 7년간 제가 해오던 일들을 시모가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를 데리고 집안일을 가르쳐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죠. 애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애들은 아픈 것 없고 이제 화 좀 가라앉았어?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서 지낼 거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구나.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할 말도 있고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 막내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저번 일은 내가 좀 미안했다. 막내 며느리를 네가 너무 참는 것 같아 예민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풀어라.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2달째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평생 얼굴 안 볼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써줄 수 있어서 저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손을 내밀었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아직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떡하니? 가족끼리 살다 보면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라뇨? 어머님이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동서나 잘 챙겨주세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 모르니?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해결하자. 저번에는 내가 좀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좀 얘기해봐라. 얘가 아직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잘 좀 구슬려서 얼굴 좀 보라고 해봐. 여보세요? 형님,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영 끊고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해요. 그래야 화가 풀리죠. 안 그럼 저희가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잠깐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2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시모와 동서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주말에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분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버지는 또다시 얼굴 붉히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온 줄 아냐? 작은 며느리가 요즘 들어 입덧이 심한데 큰 며느리가 입덧 가라앉히는 걸 잘한다며.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얘 좀 봐라.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만 열면 화장실 직행인데 이러다 탈진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움 받으려고 힘들게 왔는데 그냥 내칠 건 아니지? 저번 일도 그렇고 사과할 겸 온 거니까 대화로 좋게 풀자고. 그래, 형수.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고요. 형수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얼굴 붉히면서 싸웠어도 가족이잖아요. 형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예요. 저 정말 이러다가 세상 떠나면 어떡해요? 하루 이틀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해준 음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비찜 해주면 기운 좀 되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온갖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뱃속의 애핑계로 저를 이용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입덧한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정 힘들면 산부인과 가세요. 여보, 우리 오늘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가기로 했잖아. 서둘러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겠어.
저희 가족도 일정이 있는데 연락 없이 찾아와선 다짜고짜 동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보고 음식을 해달라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이미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서운하다며 저희 집에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남편도 이미 그런 모습에 질려 버렸는지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가족도 오래간만에 시간을 조절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 시모와 동서 때문에 모든 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자 남편은 차라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차단까지 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자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하면서 좋게 풀어가자며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입덧하는 동서를 살펴주던 시모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형님도 기분이 상한 게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왜 형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잖니. 그래, 이제 잘들 좀 지내보려고? 나도 여태까지 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으니 당연히 얻게 된 결과인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도움을 요청했었겠니? 그만큼 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했던 거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앞으로 너한테만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게끔 하마. 그러니 앞으론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구나. 막내 며느리가 박사학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얘도 흠이 없는 건 아니잖아. 대학 시절 때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그래도 부모님은 다 계시잖니. 막내 며느리는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서툴 수도 있고 네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 과거의 일들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형님, 제가 전에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푸세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시모와 동서를 바라보던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두 사람을 쳐다만 봤어요. 또다시 제가 겪게 될 아픔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기로 했었죠. 남편도 그런 제 결정에 존중해 주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간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시모와 동서는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 또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하던 동서가 저에게 묵은지찜이 먹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주말에 시댁에 주고 오는 정도였는데 동서가 가족들끼리 저녁에 먹고 싶다는 말에 남편도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묵은지찜을 하기 위해 마트에 들러 고기 좀 사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었고 시모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눈치를 보더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편했던 저는 동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묵은지찜 냄새가 너무 역하다면서 치워달라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싫다며 경기를 일으키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다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동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먹으려고 양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속이 비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접을까? 힘들게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 진짜 제 말 안 들려요?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요. 냄새가 역한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먹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얘는 입덧이 점점 심해지니? 밥 먹기 전에 비위상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너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서 얘 밥도 못 먹이고 이게 뭐니? 동서 혼자 먹을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또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지켜봤었는데 너는 손이 너무 느려. 일부러 막내 며느리 속 뒤집어지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형님, 입덧 안 해봤어요? 제때에 먹지 못하면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다고요. 둘째까지 나왔으면서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나 참 힘들게 장봐와서 땀 흘리며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동서가 먹고 싶대서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는데 동서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인 거야? 입덧 때문에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임산부 배려는 당연한 거라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 해주세요.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어요. 당장 장봐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줘라. 백숙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임산부인데 네가 이해해줘야지. 기분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묵은지찜은 일단 치워버려라. 얘가 냄새 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데 어쩔 수 있겠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쉴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니요.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갈게요. 한숨 자고 나올 테니까 백숙 준비해 주세요. 정 힘들 것 같으면 배달이라도 시키던가요. 아우,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 정말 힘드네. 동서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너무 놀라 피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오자 시모는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주방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동서는 방에서 급하게 나와 화장실에서 입덧을 한 뒤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그런 동서를 보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시동생은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동서를 뒤따라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미 풍비박산 난 거나 다름없었죠. 시부는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동서내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동서내외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오늘 바로 잡을 거니까 둘 다 당장 무릎 꿇어. 재수 씨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족 간에 분열을 만드는 거야?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꼭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지금 집안 꼴을 보라고? 어머,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제때에 음식 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부탁한 게 언제인데 그거 하나 딱 못 맞춰서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아주버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말만 그러지. 일부러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고통받는 걸 즐긴다고?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동서랑 나는 서로 좋아질 수 없는 관계고 앞으로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네가 직접 해서 먹어.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해 버렸고 동서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동서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밀어내는 순간 손으로 잡고 있던 인부복이 뜯어졌고 온 가족이 동서의 몸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임신한 몸이 아닌 임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걸 보게 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어 동서의 몸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시동생이 급하게 동서의 몸을 숨겼지만
이미 모두가 거짓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시동생 등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임신이 아닌 거 모두가 알게 됐는데 그만하고 나오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자 시동생이 뜯어 말렸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시모는 그만 연기하라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동서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건 숨기려 했던 일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충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임신인 걸 속이고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린 거 외에는 딱히 문제가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동생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게 다였다며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건 없었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가족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지금까지 입덧을 했던 건 위암 때문이었고 이미 이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동서를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괜히 깨부려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위암이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입던 연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몸에 조금씩 변화가 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어요. 제 몸에 암이 생겼는지는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저는 아이 가지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숨기면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랑 형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당장 갈라서라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희도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모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동생은 동서를 한 번만 봐달라며 설득을 시키고 있었으나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마음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동서는 수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전에 저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 시모는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던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거고 이번 일을 통해 가족과의 연을 아예 끊어낼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만 보며 사는 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암이라고 도와달라며 손을 내미는 동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떠날 날이 돼야 깨닫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업보겠죠. 인생살이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너무 서럽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시어머니는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문제는 시어머니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발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제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눈에 안 차는 부분들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소한 관심조차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런 모습들을 왜 결혼하고 나서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당연히 저도 결혼하지 않았겠죠. 사건의 시작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결혼하자마자 거의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이 가질 계획도 있었어요. 최소 1년 정도는 신혼생활 즐기고 계획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면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1년 뒤에 가지나 바로 가지나 그게 그거니까요. 남편은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정말 많이 축하해 주었죠.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몸에 좋은 것들 엄청나게 싸들고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입이 엄청 나오셔서는 저와 말도 안 하시고 뭔가 단단히 기분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오시는 길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겠니?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봐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시댁일 하기 싫어서 선수 친 거잖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명절인데 전부 치기 싫어서 계획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우 같은 계집애가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네. 내가 이런 거 모를 줄 알았지? 네 머리 꼭대기에 서 있어. 나는 무조건 시킬 거니까 절대 빠질 생각 하지 마라. 어머님,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였어요? 제가 명절 음식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몇 달이나 남은 일을 왜 걱정하고 계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 그렇게 잔머리 굴릴 정도로 머리 좋은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어머님 손자 임신한 거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있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티를 대놓고 보여주셨고 보다 못한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바로 깨갱하시긴 했지만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정말 하는 행동들이 유치해서 그때부터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저를 부려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저녁이나 점심 준비하는 정도였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평일에도 불러서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시댁 음식만 만들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왔고 시댁으로 바로 들리라는 통보만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만 갖지 않고 묵묵히 도와드렸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님 마음도 어느 정도 열려서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길 바라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었죠.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자기 엄마의 행동에 대해 잘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윤활제를 들이부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신 거죠. 네가 지금 결혼했다고 엄마 무시하는 거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멀지도 않은데 밥 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으면 좋은 거 아냐? 네 마누라 힘든 거 보이고 한평생 너 키우느라 뼈 빠진 엄마는 보이지도 않나 봐. 이러니 내가 새아가를 좋게 볼 수 있겠어? 시댁에 와서 음식하는 것도 불만 가지고 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시어머니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기 시작하셨고 그런 모습에 당황스러워 남편 뒤로 숨어버리자 더 큰 화를 불러왔는지 제 머리를 붙잡으려고 달려드셨습니다. 아버님이 때마침 심부름 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다행히도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조용히 넘어가는 듯 보였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지 않고 밥만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시댁의 발길 끊으라며 임신한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제가 한 잘못이 뭐가 있는지 떠올려 봤지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과 술 한잔 먹으려고 오시긴 했어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편이 저에게 속편했고 그냥 이대로 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혼생활 보내고 있었지만 저에게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명절이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사 때문에 불참하긴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입덧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히 도와드릴 것도 없었고 계속 화장실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물어보았고 명절날 시댁 오지 말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정말 고마웠어요. 시댁에 가서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니 얼굴 안 비치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문제 또한 경솔한 판단이었다며 시어머니의 분노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신혼집과 시댁과의 거리가 가까운데 정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히 보자기에 물 잔뜩 싸가지고 오셨는데 주방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풀기 시작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다름 아닌 명절날 만들어 먹어야 할 전부칠 재료들이었어요. 그냥 시댁으로 오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재료들 힘들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 집에서 전부치는 일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를 쳐다보시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뭘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야? 빨리 안 움직여? 시애미가 다 준비해왔으면 네가 부쳐야 할 거 아냐? 너 설마 전 만드는 것조차 모르는 거 아니지? 이쪽으로 오래도? 빨리 만들어야 식구들 먹을 거 아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임신해도 할 건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입덧한다고 지금 음식 안 만들려고 시댁에 안 오려고 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네가 입덧을 하던 출산을 하던 팔이 부러졌어도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알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상황이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 일손 도와드리고 싶었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심한 걸 어떡해요. 지금도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 죽겠는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속 터진다며 시어머니 화를 내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변기통 끌어안고 있는데 전부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요.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일손 도와드리겠다고 말한 거 지켜야 되죠. 하지만 입덧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변명으로밖엔 안 들렸나 봐요. 가까이 오시더니 저에게 뒤집개를 쥐어주셨고 제 등을 밀치며 주방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감정이 터지고 말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는다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신 뒤집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당황해 하셨고 얼굴빛이 창백해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전 붙일 힘이 없으니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저도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딸 같다고 얘기하시더니 이런 것 보면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실하네요. 딸은 핏줄로 형성된 가족이지만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지금 봐봐요. 어머님께서 지금 저한테 하시는 행동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게 딸에게 대한 행동인가요? 제가 어머님 기분 따라 움직이는 기쁨조는 아니거든요? 저는 소리 못 질러서 이런 줄 아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야?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지려고만 하고 이번 명절도 얼굴 한번 안 비치려고 오지도 않았잖아. 시엠이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어떻게 너만 생각하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얼른 전부치지 못해? 시어머니의 강요에도 하지 않겠다고 고개 돌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참을 수 없었는지 뒤집개가 제 얼굴에 날라오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들어왔고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자기 잘못 건드렸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고 무서울 정도로 쳐다보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고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시집 온 며느리는 꼭 시댁 일을 해야 하는 몸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 말엔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나뿐인 며느리 아껴주고 잘해주면 시어머니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시집간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성격 어떻냐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과 반대로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고 잘해준다며 시댁에 놀러 한번 가게 되면 상다리 부서질 정도로 음식도 차려준다는 말에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곧잘 했고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도 한 가족이 된 마당에 인연 끊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내야 할지 몰라 자기도 엄청 답답한 상태였다고 남편 나름대로 있었던 고민들을 저에게 털어놨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아 주말에 시간 내서 저희가 살려고 호랑이 굴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나왔었는데 먼저 얼굴 들이밀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좀 놀라셨는지 당황해하셨고 시어머니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전부리 종류별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때마침 저녁 준비하고 계셔서 입덧이 있는데도 꾹 참고 시어머니 일손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자 아무 말 없이 손가락질하며 이것저것 시키셨고 힘든 몸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제가 그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침묵을 지키던 어머님도 조금씩 입을 여셨고 심각했던 관계는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저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도 자기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았다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헐뜯지 말고 살자며 지금처럼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거들어줬어요. 아버님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크게 숨을 내셨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강요하지 않겠다며 뭐든지 화부터 내기 전에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잘 지내왔어요.
여느 가족처럼 행복했었죠. 시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의 소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만삭이 된 상태가 되자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김장날이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언제 애가 나오냐며 계속해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니 아기가 빨리 태어나야 김장 도와줄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고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임의대로 출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래도 출산을 하려면 몇 주는 더 있어야 하니 김장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늦추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어머님? 이번에 좀 많은 양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먹을 것만 했지만 너희도 먹어야 하잖니. 그래서 배추 많이 주문해놨는데 기간을 늦추면 개에게 차질이 생기잖니. 그러지 말고 지금도 배는 충분히 부른 것 같은데 유두분만 주사를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야 때 맞춰서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엠이 말대로 이번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 좀 받아보도록 하자. 시기를 늦추면 김치도 맛이 없게 돼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출산하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잖아. 한국만 몸조리 하는 거 아니? 외국은 출산하고 몸조리 같은 거 하지도 않아. 바로 일하지. 아기는 안 싸더니 봐주면 되는 거고 너는 유축해서 아기 먹을 것만 부족하지 않게 보내면 되잖아. 내 계획 괜찮은 것 같지? 어머님,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유도분만을 일부러 한다는 게 저와 태아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출산 주기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게 뻔한데 그걸 억지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중요하지 김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유도분만 촉진제는 반대할게요. 이해해줄 수 있으시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셨고 그 얼굴 표정에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미리 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 배추가 들어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건 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마지못해 알았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무사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 짧은 몇 초가 저를 말려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똑같았어요.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김장이 중요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줬네요.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 조용했지만 제 몸으로 느껴지는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꼭 뭔가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동안 조심해야겠다 생각했고 시어머니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려고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안부가 아닌 본론부터 얘기하셨고 자기가 아는 지인이 산부인과 원장인데 같이 가서 몸 상태 좀 확인하자는 말이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아는 지인이 산부인과 원장이었다며 가자고 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었지만 별일 있겠냐 생각했었죠. 그렇게 나갈 준비하라고 통보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지금의 상황을 문자로 알렸어요. 남편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당장 달려오겠다며 도착하는 대로 산부인과 위치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어머니가 도착하셨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산부인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환승했는지 생각보다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가는 동안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님의 얼굴은 무표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동해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건물 앞이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간판이 달려있는 산부인과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청 유명한 곳이라며
제 손목을 잡고 산부인과로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제 몸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건물 맨 끝에 위치한 곳에 있는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접수하는 간호사분께서 저를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접수를 끝냈고 저는 가방을 움켜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부인과는 처음 봤고 분위기 또한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건물에 들어오기 전부터 분위기에 압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제가 있는 위치와 산부인과 이름을 문자로 보내는 걸 깜빡하게 되었고 원장님은 인상도 험악하게 생겼더라고요. 저에게 손을 내밀며 가방을 옆에 보관하게 달라고 하셨고 마지못해 건네준 다음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갑자기 주기를 꽉 채우고 나올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김장날 지나서 출산을 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안 되지. 내가 전날에 얘기한 거 있죠? 그거 한방 놔주시고 빨리 일 처리해주세요. 건강하면 몸무게도 적당할 거 아니에요. 얼른 서두릅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여기 왔다 가셨어요? 설마 유도분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료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뭘 일어나? 여기까지 온 마당에?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잠만 말고 지금 당장 출산 준비하거라. 원장님, 센 걸로 부탁드릴게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걸로 놔주세요. 그래야 걔에게 차질이 없죠. 네, 알겠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주사 맞으려면 옆에서 그렇게 난리치시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원장님께 잘 부탁한다며 진료실에서 나갔고 저는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원장님이 저를 강하게 붙잡으며 준비된 주사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주사를 다시 내려놓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고 무언가를 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장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조용히 하라며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너무 충격이었고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사를 맞고 말았어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이 동네에 산부인과를 운영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저런 사람을 본 건 정말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막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이쪽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일단 제가 가방에 넣어드린 건 이건 녹음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쪽 시어머님께서 건네신 돈입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입금이고 출산까지 모두 이어지면 잔금 5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속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 하니 주사 한 대는 맞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100일의 주사인데요.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하면 최대치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주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록을 보니 맞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유도분만 주사 맞으면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분만실에 대기하고 계시면서 남편분에게 전화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필요하시다면 경찰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보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럼 분만실에서 대기하면서 지금의 상황 빨리 수습하세요. 정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거 참느라 고생 꽤나 했네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정말 충격이었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고 진통이 오냐며 제 몸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유도 분만 주사를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자 팔을 걷으며 주사 맞은 걸 확인시켜드렸고 분만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장님을 만나려고 한 건지 분만실에 가 있으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현재 위치와 산부인과 상호를 알려준 다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 들어오셨고 진통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
편하게 누워있으라면서 김장날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런데 그 사실은 남편이 도착하고 상황이 커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네요. 남편이 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저를 바라보셨고 자기 아들 불렀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원장님이 건네준 녹음기를 틀자 순식간에 분만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고 있던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단 유도분만 주사 마치면 제가 나중에 500더 쳐드릴게. 그러니 실패 없이 일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여기 산부인과 돈벌이 안 되죠? 주위에 워낙 좋은 산부인과 생기는 바람에 이런 데서 돈 벌 수 있겠어요? 이참에 돈 좀 벌면 좋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일 진행시켜주시고 만약 아기한테 문제가 생겨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태아에 문제가 있었다고 둘러대면 될 것 같네요. 에휴, 평생 일 시켜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손자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일 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좋은 결과 부탁할게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시어머니 절대 아니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게 들켰다는 게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장님에게 준 300만 원을 출산 가방에서 꺼냈고 남편은 그걸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자 시어머니 원장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원장님이 경찰을 불렀고 어머님은 그렇게 연행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증거로 있었고 거기에 더해 원장님의 증언들로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계획했던 부분들이 실패로 그치게 되었어도 미수범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려고 움직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처벌을 원했고 징역 2년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정신적인 이상 증세까지 보여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법정에서는 어머님께 가중처벌을 내리면서 4년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더 이상 얼굴 볼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출산은 저를 지켜주셨던 원장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원장님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셨어요. 다른 곳으로 건물을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들어가셨던 거였죠. 입구에 자리를 옮겼다는 문구도 붙여놨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런 게 바로 하늘이 시어머니에게 내린 천벌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불행한 일들이 아닌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결혼 5년차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부부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모든 부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이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면을 벗기게 된 이후로 제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게 왔고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게 당해서 회복 불능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니 제 가슴이 너무 아파지네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불안정한 가족 환경 속에서 커오다 보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상당히 컸었고 애정 결핍이 남들보다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술 한 잔 마시면서 꺼냈을 때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고 제 마음이 아파왔어요. 연인 사이였을 때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의 바람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었고 아버님은 어머님이 떠나시고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말에 동네 분들과 등산 모임을 한번 가게 된 이후 어머님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짙은 화장과 향수가 온 방에 진동을 할 정도로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아버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안일만 하기에도 바쁘셨는데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니 아버님이 많이 불안해하셨고 그런 변화되고 있는 환경을 어렸던 남편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결국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함께 등산을 갔던 동네분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눈이 맞아 동네를 떠났고 홀로 남겨지게 된 아버님과 남편은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죠. 아버님이 폐인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남편이 술 취한 아빠의 가슴을 때리며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고 그런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회로 발을 들였지만 아버님과 남편 둘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다짐들은 저녁에 치킨을 사오시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남편은 친할머니 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힘들게 살아오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상태라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암투병 중이었던 어머님이 뒤늦게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 하셨지만 끝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편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되었던 거였죠.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정을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얘기한 후로 잘 알게 되셨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인사도 시킬 겸 만남이 이루어졌고 좋게 보신 저희 부모님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2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 긴 시간 서로 대화를 해봤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생각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내 아이한테 불행을 대물려주게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올까봐 겁이 나는 거야. 나에게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이혼하게 될 일도 없고 지금처럼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 왜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이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늙어가란 말이야? 우리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고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의 마음이 바뀌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닥치게 되었는데 내가 그때 불행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 세상 떠난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까? 앞으로 오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하지 마. 결정과 판단은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 피해받는 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에게 전부 돌아가게 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만하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다가올지 몰라 걱정을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저를 신뢰하고 있지만 그때 겪은 충격들로 인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저만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한다고 밀어붙이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다림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자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꽤 심각할 정도까지 문제가 커지고 말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친정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놨지만 저희 엄마에게 황서방 이해해주라는 말만 듣게 되었네요. 워낙 남편을 좋게 봐주고 친정에 잘하는 모습들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자며 남편을 이해하셨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저희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남편을 판단해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런 문제를 남편과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가지는데 망설였을 때 너무 당황했었죠. 엄마의 말도 이해는 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없고 절대 과거에 있었던 일들처럼 불행한 일은 오지 않을 거라며 진지하게 대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선 아무래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며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꽤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격해졌던 감정은 누그러들게 되었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엄마는 사위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에 빈 접시를 채워주려고 일어나셨는데 주방으로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비틀거리셨고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화들짝 놀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괜찮다며 잠시 싱크대에 기대셨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래도 무리한 것 같다며 잠시 방에 들어가 누워있길 원했고 아빠가 조심스럽게 부축해드린 다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정리했고 엄마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제가 쓰던 방에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나오셨는지 거실에서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최근 들어 과도한 피로 누적이 문제가 된 것 같았다며 애써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괜찮냐고 다시 되물었고 엄마는 별 문제 없다는 듯 표정을 지으셨네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후 저희는 푹 쉬시라며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씩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괜찮으신지 몸 상태에 대해 여쭤봤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한참 일할 시간 아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안 좋아? 그게 나 지금 병원이야. 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친 것 같아. 지금 진단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일하다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심각한 상황인 거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갑자기 일하다가 다쳤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금이 갔다며 최소 6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문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허리에 금이 가면서 뼈가 잘 붙으면 상관없지만 금이 가면서 떨어진 뼈 조각들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2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앞이 막막했어요. 남편은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들도 자주 나르거든요. 항상 걱정이 되었지만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그래도 결과가 좋아
집에서 통원 치료하기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어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일하다 다친 거라서 금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사위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엄마가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 대신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저희 엄마가 자기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신다고 고마워했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며 감동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였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복 속도가 더뎠고 떨어진 후유증으로 인해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완치되는 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금이 간 파편이 허리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다며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진단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허리에 한번 손을 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하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한동안 다시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는 남편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셨고 정말 자기 아들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에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없을 때는 엄마가 옆에서 지켜줬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불행이 한번 시작되면 몰아서 온다고 지방으로 출장 간 아빠가 음주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결국 저희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빠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빠가 없으니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처분하고 밀려있던 빚을 청산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으로 알아봐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선뜻 나서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 지내게 하시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며 제 고민을 알고 있는 듯 먼저 말을 꺼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은 저희 남편을 돌봐주셨죠. 남편이 몸을 빨리 회복해야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텐데 현재의 상태는 너무 위태로웠어요. 저 혼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죠. 요즘 장모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신지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아지셨어. 눈이 피로하시다며 자꾸 눈을 비비시는데 앞이 잘 안 보이시는지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단순 피로인가? 내가 가끔 거실로 나오면 장모님이 비틀거리시는 거 몇 번 봤었거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침에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미리 대처해야 병을 키우지 않을 거 아냐. 엄마가 최근 들어 자주 그런다고? 예전에 주방에서 비틀거리셨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 그때 병원에 가보자고 하니까 말 안 들으시더니. 내일 내가 회사에 말해서 일찍 퇴근하고 엄마랑 병원에 한번 가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큰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의 말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길래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왜 그러냐고 엄마를 안아줬는데 눈이 이상하다면서 앞이 잘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는 엄마를 부축하고 급하게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은 삼출성 황반변성이라는 처음 듣는 병명이었고 꽤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력이 빠르게 저하된 상태라며 회복되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지냐고 물어보니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황반으로 유입이 많이 된 상태라 실명이 될 거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의사는 처음에는 한쪽 눈에만 발병했었지만 반대편 눈에도 빠르게 진행이 된 상태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해도 시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엄마는 상황이 안 좋아지자 나이도 있고 저희한테 짐이 되기 싫다며 요양원을 알아봐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시력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시는지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비틀거리셨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별 문제 아니라는 말에 그냥 넘어간 걸 너무 후회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엄마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눕고 싶다며 제 팔에 의지한 채 방으로 들어가셨고 요양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요양원이야. 요양원 가면 제대로 관리받을 수나 있으시겠어? 절대 그렇지 못해.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 이젠 내 차례야. 내가 어머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잖아. 남편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재활한다 생각하고 눈 때문에 엄마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겠다며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남편이 희생해 주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고 남자 하나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돌봐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죄송해요. 황서방이 엄마 잘 신경 써주고 있는 거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요. 그래도 저한테만 얘기할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서로 안 힘들어요. 아시겠죠? 하나도 힘든 거 없어. 황서방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매일 아침상도 차려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찌나 잘 알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챙겨주니까 하나도 불편한 거 없다.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네. 엄마,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무섭고 힘들죠? 그런 거 아니야. 내 몸이 불편한데 너희들이 불만 하나 가지지 않고 잘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래. 정 힘들면 엄마 요양원 가도 되니까 그런 거에 미안해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 엄마는 저와 대화하다가 눈물을 너무 흘리셔서 휴지를 찾고 있는데 휴지가 방에 없길래 거실에서 가지고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도 제가 갑자기 문을 열지 몰랐는지 엄청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곤 안방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엄마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휙 돌아보는 순간 안방문 틈에서 저와 엄마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방문을 닫았고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엄마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잡으면서 귓속말로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 손을 꽉 잡으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이 끝나자 엄마는 손을 덜덜 떨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제 두 눈으로 보기 위해 초소형 휴대용 몰래카메라를 자주 움직이는 곳에 안 보이게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모두가 자고 있던 그날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회수해서 안에 들어있던 영상들을 보게 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자네가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나보고 지금 가져오라고? 내 허리도 안 좋은데 장모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무조건 남자한테 기대려고만 한다니까. 빨리 냉장고에서 물 가져오라고. 연습했잖아.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물 있다고. 눈도 멀었는데 귀도 멀었나? 나는 엄마라는 존재가 제일 싫어. 혼자서 착한 척, 고상한 척 다 해놓고 나중 되면 뒤통수 치잖아. 눈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지? 얼씨구, 물을 가져오는 거야? 다 쏟는 거야? 허리 아파 죽겠는데 장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나도 참 불쌍하지. 하필 이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이게 뭐야? 자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현정의 엄마이자 장모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반말을 할 수가 있나?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래서 지금 일러 바치려고? 한번 해보셔. 이혼하고 당신 딸도 더 힘들어지게 만들 테니까. 요양원 보내기 싫다고 질질 짜는 거 듣기 싫어서 그냥 받아준 거야. 나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두면 안 돼? 마누라가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면 좋잖아. 왜 여자들은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장인어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 다 너희들 탓인 거 잘 알고 있지? 뭐해? 물 빨리 가져오지 않고 냉장고에서 쇼파까지 동선 알려줬잖아. 익히라고. 이래서 음식 갈 수는 있겠어? 연습하면 다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걸으라고. 저는 동영상을 보다가 남편의 행동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핸드폰으로 옮겨놓은 영상 전부 보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자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은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떨어뜨린 핸드폰에는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되고 있었고 엄마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물통을 들고 소파까지 걸어오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남편이 윽박지르는 모습에 무서워 덜덜 떨며 힘겹게 물통을 건네주었고 다리가 심하게 부딪혔는지 쪼그려 앉아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엄마가 실명이 되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기자 엄마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평생을 집에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속셈에 엄마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였죠. 남편은 그대로 엄마를 방치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차려 먹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앉아만 있었고 바닥을 손으로 디디면서 겨우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 시간이 되어오자 그제서야 남편이 나오더니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엄마 몸을 찔렀고 엄마는 막대기에 의지한 채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를 작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엄마에게 먹을 거 하나 안 주고 자기는 냉장고에서 뭐 먹을 거 있는지 살펴본 다음 대충 차려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고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거의 다 나았는지 걷는 모습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허리를 굽히며 힘겹게 저한테 걸어오면서 표정 싹 바뀌어서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고 있었네요. 영상에 찍힌 진실들이 모두 거짓이길 바랬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이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안 볼 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핸드폰을 다시 챙기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깨웠어요. 그리고 바지 좀 벗어보라고 확인할 게 있다고 물어보자 엄마는 싫다고 제 팔을 뿌리치셨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자 엄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바지를 벗었습니다. 다리에는 이리저리 부딪혀서 멍투성이었고 도저히 두 눈으로 볼 수 없었네요.
모든 걸 다 확인한 저는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 대야에다 얼음을 한 바가지 만들어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고,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남편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처음 듣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줬고, 자기 모습이 찍혀있는 상황들을 보고 놀란 듯 핸드폰을 뺏으려 들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발악을 하자 남편이 힘을 쓰는 순간 얼음에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졌고, 테이블에 남편이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는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119가 아닌 경찰에 신고를 냈고, 남편이 엄마와 저를 위협한다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자기는 안 그랬다며 난리를 치자 핸드폰에 있던 영상들과 실명한 엄마를 막대해서 다치게 한 다리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여자들은 다 똑같다며 분노하면서 난리를 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며 경찰들에게 애원했지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남편 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경찰은 일단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고, 남편은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만장일치로 저희 손을 들어주었고, 가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치면서 제가 온전히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신세를 지게 되면서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두 발로 걷게 되는 순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기적은 없다는 진단이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엄마와 함께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자기의 진짜 성격을 숨기고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었네요.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더니 너무 무서웠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다시 꺼내게 된 기억이지만 오늘로써 모든 걸 털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한 앞날만 기억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요즘 상황이 어려운 시기인데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